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 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로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시죠. 전혜훈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책임을 지고 지금 자리를 물러난 박지원 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복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어떤 입장일지 정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당에서 정치를 활동했던 인물이라기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그렇죠. 영입됐던 인물입니다. 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불꽃 추적단으로 활동을 했던 활동가였고요.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네. 기존 지도부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했고요. 그 이후에 다음 전당대회까지 비어있는 기간이 있는데 네. 지방선거 때까지 그때 비대위원장을 꾸려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패배를 했고 6월 1일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2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그렇죠. 비롯한 비대위 지도부가 또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주 정도 박지원 위원장의 활동이 거의 없다라고 언론에서 네.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복귀를 요구하지만 한쪽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의 이면을 보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충돌의 모습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전 위원장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단독으로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또 이후에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당내에 논란이 불거졌던 민주당 의원들의 성비 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하고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 주장을 옹호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당내 일부 지지층 그렇죠. 사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왜 내부 공격을 하고 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었고 선거 이후에도 이번 지방선거 패배에 박지원 당시 위원장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책임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박지원 위원장의 복귀를 요구하는 의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예.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지원 위원장에게 이제 심을 끝내고 도약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당내 목소리의 다양성을 지켰고 성비 등 폭력에 맞서 싸운 모습이 좋은 정치인으로 커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줬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서 좀 어렵다면 온라인 소통을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면 오늘 민주당에서 오후에 당 윤리심판위원회가 열 예정인데요. 네. 이 윤리심판원에서는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성희롱 발언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 박지원 위원장이 오늘 새벽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동안의 자명을 끝낸 것을 시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오늘 열린 윤리심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네. 지금 민주당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하며 오늘 징계 여부, 오늘 결정 여부에 따라서 민주당이 어느 길로 갈지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네. 갈림길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표현인 거군요. 의사를 이제 처음으로 표현을 한 거네요. 그러면. 자,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 못지않게 또 내부에서 전통적인 지지 세력을 비토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복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 먼저 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죠. 네, 복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일단 젊었고요. 네. 또 그런
박지원 위원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소구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역할들을 보면 그 내부에 있었던 정치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거침없이 내뱉다 보니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일각에서는 너무 내부 총질이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쇄신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그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을 해야 되는 시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쇄신이라든지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서 뭐 조금만 뭐 형식 정도 바뀐다든지. 바뀌거나 뭐 네. 이름 정도 바뀌는 그런 정도의 개혁밖에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런 젊은 정치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민주당 내에서 마련을 해주고 이런 내부를 향한 비판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민주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할은 이 정치 개혁을 해야 하는 그 쇄신의 역할을 갖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 교수님께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박지원 위원장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귀가 그렇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 성범죄 문제에 관해서는요. 정치권의 이전까지 해왔던 모습이 다른 정당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쪽 정당에서 그냥 다 같이 단결해서 비판하고 난리를 칩니다. 네. 저쪽 정당에서 일어나면 또 그래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내가 속한 정당 내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대부분 침묵하거나 방조하는 성향이 나타났어요. 이건 여야 구분 없이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네. 박지원 위원장이 일종의 그 금기를 깨는 역할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당원이라든가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야지 왜 우리를 공격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본다면은 민주당도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빨리 고치는 게 좋다라는 그렇죠. 공감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등의 측면에서 정치권에 복귀하는 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지난 대선부터 청년 정치인들 영입한다 그랬지만 과연 청년 정치인들이 기성세대가 짚지 못했던 문제를 짚었을 때 큰 정당들이 보여준 태도가 어땠느냐. 과히 그렇게 우호적이거나 말로 청년 외치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포용적이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박지원 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그동안 짚지 못했던 문제를 목소리를 냈을 때 기성 정당이 과연 이 목소리를 얼마나 수용하고 그렇죠. 그 인물을 당의 자산으로 껴안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위원장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길 바라고요. 민주당도 그런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좀 생산적인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청년 정치인을 수용하는 태도 이 부분은 뭐 비슷하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지금 586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원욱 의원의 말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과연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또 뭐 물론 현재 이제 본인의 의사가 어떤지 저희가 뭐 알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본인의 의사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상을. 일단 오늘 그 박지원 전 위원장이 18일 만에 지금 침묵을 깨고 그러니까 언론이 아니라 자기의 SNS에다가 의견 표명을 한 거잖아요. 네. 이 의견 표명은 단순히 사인으로서의 어떤 입장 표명이라기보다는 민주당에게 일침을 가하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해야 발전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앞으로도 민주당을 위해서 이런 쓴소리를 하면서 정치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오늘 밝힌 것이 다시 한번 밝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다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지금 그 박지원 전 위원장이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그 586 용태론을 꺼내 들었었는데 네. 지금 비대위원장이 586을 대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 586 대표하는 인물이 지금 당의 핵심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 박지원 전 위원장이 내었던 그런 목소리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어야만 민주당이 발전을 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특히 여성 청년 정치인은 지금 더 적거든요. 네.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그 기성 정당에서 특히 거대 정당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도 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국민들도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끌어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책임론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누가 더 잘못했다, 누가 안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렇다 보니 아마 박지원 위원장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뒤늦게 영입이 됐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 자꾸 이재명 후보와 연관시켜 보는 인물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박지원 네. 위원장의 활동 자체가 오히려 그 전에 한 활동은 성범죄 활동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안을 촉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 이해람 중사 관련한 특검법이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될 때도 사실은 그 고 이해람 중사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박지원 위원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흐름이 어떻게 가건 정치권에서 이런 인물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자꾸 고려를 해야 되지 계파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동안 목소리를 안 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완욱 의원이 이런 의견을 냈고 조홍천 의원이 예전에 이제 박지원 위원장에게 오히려 고마워야 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렇죠. 선거 끝나고. 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조금 어쨌든 이완욱 의원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부분인데 오늘을 계기로 민주당이 잘못한 것은 국민한테 사과하고 털고 가고 정리해가고 좋은 인재들은 영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굳이 비대위를 만든 이유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지금 이완욱 의원이 이제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적어놓은 글도 있고 지금 앞서도 정 교수님께서도 청년 정치인이 지금 이제 금기를 깨는 것 그리고 또 조 변호사님께서는 쇄신하는 역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이 필요한 건지 청년 정치인 또 청년 정치인이라는 건 과연 또 뭔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예, 근데 청년과 청년 정치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네. 젊다고 다 청년이나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기성 정치권이 풀지 못하는 숙제를 과감하게 풀어내는 것이 청년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여야 모두 청년 정치인들이 요즘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이제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너무 강자보다는 약조의 목소리를 내고 그래도 기성 정치권에 물들지 않는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이 기울어졌으면 좋겠다. 선거 과정에서 일부 청년 정치인들이 너무 이제 저격수 역할을 하거나 그렇죠. 논쟁의 중심에서는 이런 것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2년 정도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년 정치인들이 그런 선거 구도에서 벗어나서 청년들의 의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또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격수 이런 역할 하다 보면 소모되기 쉽죠. 맞습니다. 이미지도 그렇고. 네. 네,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더 한 가지 이제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특히 박지원 전 위원장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정치에 발을 그렇죠. 들였는데 네. 또 굉장히 막대한 책임감을 지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정치에서는 조금 미숙한 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거대 정당이라면 좀 껴안고 안아가야 그 청년 정치인이 성장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청년이 그리고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 사실상 사회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미성숙한 부분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완벽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 청년 정치인은 더 이상의 그렇죠. 정치인으로서의 네. 자기의 역량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해야 될 것은 비판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은 그 정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고요. 이런 어떤 비판을 받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어떤 총알바지식으로 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이 정치계에서 뭐 한 번 쓰여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 계속 이 우리나라 한국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음의 토대가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비판도 필요하지만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금니 아빠로 알려졌던 범죄자 앞서도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영하
옥중에서 지금 딸에게 편지를 보낸 것 때문에 지금 한 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이 전해지면서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조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영학은 지난 2017년 9월 30일 날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을 해서 성추행을 했고요. 또 성추행을 한 뒤에 목 졸라 살해를 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고요. 이제 수사를 하면서 이영학이 이 과거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아내를 동원하기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고 예. 특히 이영학이 이 과거의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과 딸이 겪고 있는 그 희귀병을 예. 치료한다라는 명목으로 그런 모금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모금을 했었던 그 12억 원 정도도 대부분이 딸의 치료비가 아니라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영학이 체포된 이후에 언론 앞에서 또다시 이런 감성에 호소하는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뭐 자신이 대신 뭐 영혼이 지옥에서 불타겠다라는 말을 남기는가 하면 이 아내가 죽은 후에 약에 취해 있었다. 뭐 아내의 죽음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말도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제 관심을 돌려서 이제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그런 행태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영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사실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네. 2심과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이 이영학의 범행이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라기에는 조금 가혹하기 때문에 이제 무기징역으로 조금 감형이 된 건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비판적인 목소리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영학이 본인이 혼자서 이런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뭐 살해를 하고 사체 유기까지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과 함께 이 모든 범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딸은 이제 만 14세였기 때문에 네. 소년법이 적용이 됐고요.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 그 딸의 나이는 이제 18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4년형이 만약 그것만 적용이 됐으면 이미 출소가 아마 가능했었을 나이인데요. 네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지금 출소를 했는지 출소를 하지 않았는지는 자료는 나와 다루지 있지 않고 않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판 기간 동안 이영학이 무려 43차례의 반성문을 제출을 했고요. 또 법정에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과는 조금 달리 그 딸이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옥중에서 이제 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아빠 살려줘야 돼. 아가 재판 때 우리 판사님한테 빌어야 해. 그래야 우리 조금이라도 빨리 본다. 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딸에게 너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네. 아빠가 빨리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언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딸이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소년부 송치가 된다더라. 오히려 그곳은 메이크업, 미용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야. 걱정하지 말고 기회로 생각해.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써놨고요. 또 이제 할머니가 법원에서 이름을 변경해 줄 거야라고 하는 그 딸에 대해서 뭐 앞으로 개명을 하라는 식의 그런 지시도 하는 거군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이영학의 편지 내용 중에 보면 내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요. 또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다. 나는 이제 복수를 할 거다. 이런 계획들이 담긴 편지를 계속 딸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분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 복수하겠다는 말이 다른 말보다 지금 가장 잊혀지지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모든 게 지금 딸이 공범이 되도록 조종받고 사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돈벌이 수단으로 그동안 이용당하고 폭행도 당했던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또 기사가 나왔었고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딸을 좀 분리해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은 어떻게 봐요? 아마 이 사건만 보신 분들은 이 딸에 대해서도 감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다만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범죄 전문가들이라든가 가정폭력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대한 진단한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런 사건이 과연 이것만이겠는가라는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좀 봤으면 합니다. 가정폭력에 어릴 때부터 노출된 아이들, 특히 아버지와 딸의 관계의 경우에는 완전히 생각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뭐 이렇게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인데 그래서 범죄를 돕도록 이용을 해도 이 아이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폭력을 당해도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 대한 가해자다,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더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되거나 특히 아버지가 만약에 감옥에 가면 나는 갈 데가 없다라는 공포감을 계속 조장하면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딸도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했던 이유가 아마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예전보다 나이가 많지만 좀 적극적으로 분리하거나 심리 치료를 하는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사건을 예전부터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본 것이라서 여러 가지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딸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딸이 학대를 당했는지 가정폭력을 당했는지 이 부분은 지금 불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영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죄를 지어서 살고 있는 혐의들이 그 아이에 대한 학대라기보다는 아내에 대한 성매매 그리고 그 딸의 친구에 대한 살해 그리고 사체 유기 이런 혐의이기 때문에 이 딸이 어떤 식으로 이 아버지인 이영학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가정폭력을 당했는지는 지금 불분명해요. 보도로는 한 달에 한 2-3번 정도의 가정폭력이 있었다 이런 보도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엄마 대상이 엄마인지 아니면 딸인지 정확치 제가 않다. 알고 있기로는 그 엄마가 딸의 진술에 의하면 엄마가 한 달에 2-3번 정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을 해보면 엄마가 딸이 보는 앞에서 아빠에게 한 달에 2-3번 심하게 맞았다라고 하면 그 딸은 자동적으로 아빠한테 복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어리죠. 어린 상태에서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폭행을 한다라고 하면 나도 언젠가는 저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실제로 내가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되거나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분리조치를 하고 분리조치를 하면서 접근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편지라든지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또 친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어머니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단독으로 친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런 복지 관련 아니면 아동 학대 관련해서 혐의가 입증됐으면 친권도 박탈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락도 편지도 못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됐을 텐데 지금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단절을 시킬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을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미리 좀 조사가 필요하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